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황유성 전 방첩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황 전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과 전방위 통화를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검팀은 직무 특성상 황 전 사령관이 수사 외압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 처음 불려나온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좀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선상 제외 지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 외압 의혹 국면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급과 전방위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최상병 순직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는데 바로 다음 날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2시간쯤 뒤엔 이 전 장관의 보좌관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 이후 임종득, 임기훈 등 안보실 고위급과 10번도 넘게 통화해놓고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는데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 직후 황 전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연속으로 통화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이렇게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을 근거로 방첩사가 당시 수사 외압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 또는 보좌관과 10번도 넘게 통화한 사실도 확인해 별도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구속 기소됐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를 놓고서도 특검과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2달도 안 돼서 통화 녹취 등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워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6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공범들과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여기엔 김 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녹취엔 주가 조작 주도 세력에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는 김 씨 육성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거냐,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시세 조종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익 배분을 실행하려 한 정황까지 파악한 겁니다. 문제의 통화 녹취는 지난 4월 가동된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관련 녹음 파일이 없다는 미래에셋 측 회신에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씨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해 특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은 이제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명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보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 기일과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일체의 공판 절차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가 됐고 다음 주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 특검법으로도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이거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는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가 조금 생각보다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보다는 특검의 수사할 거리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5일 날 특검법을 처리를 했는데 네. 그때에 알려졌던 혐의보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혐의들이 많이 더 생기고 있죠. 그래서 특검의 수사 기간도 좀 늘리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보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사 범위가 이제 방대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범죄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어제 김건희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저희가 볼 때에는 드러난 것만으로 놓고 보자면 절반도 아직 못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이런 부분도 삼부 통원에 대한 주가 조작은 이번 기소에서는 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에 아주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남아 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문제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큰 덩어리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수본, 중수청까지 둘 경우에 이제 권한 집중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리고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한 이견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내부 토론 중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화를 곧 만들 것입니다. 다만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행안부에 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명확한 입장인데요. 법무부에 두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미 법무부는 검사를 중심으로 다 하나로 뭉쳐 있는 조직이고 법무부가 검찰을 지금 상급기관으로서 관리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의 조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또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와 검찰과 중수청이 모두 검찰로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검찰의 힘이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 행안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수청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하는 수사 100으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게만 맡기면 어렵다, 견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중수청을 별도로 떼서 수사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상호 견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비대화를 막는 견제 수단으로서 중수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져서 막강한 수사기관이 될 것 같지만 압수수색도 혼자 단독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수사, 모든 강제 수사는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집중하고 권한을 함부로 폭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니 충분히 토론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에서 아마 토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뭐 여대 야소 지형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면책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결을 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권 의원의 입장을 좀 보면요. 통일교 윤모 본부장과 식사는 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절은 했다. 그렇지만 돈은 안 받았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은 지난번 아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때처럼 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수사가 초기에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들이 다 인멸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고 특검도 입증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모레 월요일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갈 텐데요. 가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인치를 거부했던 당시의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열람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열람과 이제 공개는 조금 다른 네. 개념일 텐데요. 일단 법사위원들이 그 영상을 다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구치소에서도 준비하겠다라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 체포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CCTV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올 계획입니다. 네,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아직 그거는 결정되진 않았고요. 열람을 해보고 네. 공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나 정쟁으로 비화되는 관점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고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지금 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라는 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이 발생할 줄 21세기에 내란이 발생할 줄은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건데요.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전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앞으로 역사에도 남겨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재판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일련의 재판 과정들을 보면 그 신뢰를 국민의 신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결의해서 이미 법은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4일 전체 회의 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어제 강원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재난사태 선포도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강원도 강릉시의 오봉 저수지입니다. KTX 열차를 타고 오늘 오후 강릉에 도착한 뒤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으로 강릉 지역의 전체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봉 저수지의 오늘 저수율은 어제보다 더 떨어져 15.2%를 나타냈습니다. 71%대인 평년 저수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강릉시는 세대별 수도 계량기를 75%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릉 지역의 재난사태 선포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난사태는 시도지사가 건의를 하면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사태 수습을 위한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선포하고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재난 지역과는 달라 인적, 물적 지원에 집중되는 조치입니다. 강릉 지역의 재난 사태가 선포된다면 자연 재난으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을 비롯해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총 5차례 있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놓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와의 1대1 회담이 있어야만 여야 지도부 회동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 대해 물밑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만남이란 조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1대1 영수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연계돼서 현재 의제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자 의제를 정한 1대1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에선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만 부각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대1 회담이 성사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정의 그 난폭한 진행이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는 이런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다만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여야정이 만나는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나란히 서면서 제를 과시하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북한 대사관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외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겁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TV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김 위원장 방문이 확정되면서 무엇을 타고 갈지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선 4번의 방문에서 특별 열차와 전용기를 각각 2번씩 이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 방중이던 2019년처럼 열차를 이용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실제 압록강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 호텔은 어제부터 외국인 객실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빠르면 다음 달 1일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다자외교 대비 무대라는 점에서 사흘 이상 머물 가능성이 ክ니다. 거기서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또 다른 포맷이 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김 위원장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밀착 행보가 한층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어민 1명이 숨졌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은 기자입니다. 동이 트는 바닷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배 바닥을 드러낸 어선 곳곳을 구조대원들이 살핍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7.31톤급 연안 통발어선과 3톤급 연안 자망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톤급 어선이 전복돼 6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50대 남성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통발어선이 3톤급 어선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5시 18분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도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낚싯배가 뒤집히며 승선원 19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뻘건 화마에 휩싸인 공장 건물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불길이 지나간 뒤 건물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9분쯤 경기도 파주의 한 스테인리스 그릇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한 개동과 천막 한 개동이 완전히 타고 완제품들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화훼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소실됐습니다. 화재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5시간여 만인 오전 8시 33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우리 기업들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에 있는 외국계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턴 막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SK는 우시에서 D램 공장 등을 가동 중입니다. 업계는 매년 1,000건이 넘는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 앞으로 생산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도 막을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결국 두 공장 모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허가를 잘 해줄지 아니면 시간을 끌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은 높죠.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그 끝장을 내려는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뒤로는 반도체 판세를 자꾸 흔들어서 자기들의 유리한 그 조건을 형성하려는 걸로. 다만 이달 중 발표가 예고됐던 반도체 품목 관세는 100%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업들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라고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해 시행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That he can do whatever he wants, whenever he wants, and have said, no, the Constitution imposes limits. And one really important limit, Mr. President, is you're not allowed to tariff on your own.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이 파괴될 것이라며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합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관세가 전면 취소되면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서울의 관광지들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을 김재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곳은 낙산공원 성곽길입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한 장소로 나오는데요. 그동안 여행지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고즈넉한 성곽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고 곳곳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 엄마는 영화를 좋아하는 딸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지? 몇 번 봤지? 3번. 3번. 적어도 3번? 3번, 4번 정도?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거기 나온 한 필름 장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 뭐 남산, 강남 찾아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았어요. 60대 일본인 부부도 영화 속 장소들이 궁금해 낙산공원을 찾았고 이튿날엔 남산타워도 갈 거라고 했습니다. We are impressed at the K-pop music, and then we really impressed by the place. We are too old to become romantic, but the feeling is young. That's why we come here. 영화에 등장한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들도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남산타워를 찾은 관광객들은 서울의 전망을 내려다보며 영화 속 클라이맥스 장면을 떠올립니다. I love how when the Huntrix performed at the end of the movie, like when they're all like sealed the golden hunt. It feels unreal. Like we were just watching this on the TV and like seeing it up close. It's like unreal. Beautiful. Yeah, such a large, big city made me more excited to come. 두 주인공이 골목과 지붕을 오가며 속마음을 털어놓던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풍경을 보며 영화에 대한 소감을 전합니다. 男の子と女の子がいろいろ関係性ってのがどんどん見えてくるようなシーンで、それで僕はものすごいシーンで感動してたんですけど。 온라인상에서 캐대헌 명소를 언급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영화 개봉 전후를 비교해보니 낙산공원은 130% 넘게, 남산타워는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버추얼 가상 아이돌이 음악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매진되고 광고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신기한 반, 어색한 반이었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팬들과 소통하는 카페입니다. 본체는 비밀에 가려진 채 화면으로만 볼 수 있지만 팬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이어서 사람들에게 살짝 좀 어색한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이제 대중들에게 뭔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너무 멋있고 사실 그냥 사람이 나와도 똑같이 우리는 스크린으로 봐요. 외형이 다른 거지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플레이브는 톱스타도 어렵다는 KS 피오돔 콘서트를 사흘 연속 매진시켰고 아시아 투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아이돌과 AI 아이돌은 해외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AI 아이돌 하츠네 미쿠는 가장 사랑받는 광고 모델이 됐고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에도 섰습니다. 중국 가상 가수 렌테니는 팬덤 규모만 300만 명에 달합니다. 스캔들 걱정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팬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모션 캡처, VR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추얼 아티스트 시장이 2028년 2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든가 수익 배분이라든가 정립이 될 거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건데 제도를 규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게 더 좋은 걸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가상 아이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 대상 등은 논의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펫통탄 친나와 총리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펫통탄 총리는 지난 6월 국경 분쟁 중이던 캄보디아의 전 지도자 훈센과 통화하며 자국분을 비난했는데 헌재는 이를 헌법 윤리를 어긴 걸로 판단했습니다.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막내딸이자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였던 펫통탄은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베니스 살라그란데 극장에서 열린 첫 시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다의 상영이 끝나자 9분 동안 기립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갑작스럽게 해고된 직장인이 재취업을 위해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어느 시기에든 또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이것은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네요. 라는 반응들이 계속 있었어요. 일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엔 중부지방으로 차차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경남의 많게는 80mm 정도, 중서부엔 30에서 80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4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